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땐 여러분은 어떡하시나요? 해야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스케일 요소 중에 하나다. 내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 중간에 여기쯤에서 도저히 안 돼. 그럼 여기서 하면 여기서 멈추는 건가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건가요? 선택이 이걸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가 나쁜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스케일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스케일의 법칙. 이 존 레이스트가 쓴 책인데요. 존 레이스트 교수님은 지금 현재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부 종신 교수로 계십니다. 행동 경제학의 대가다 돼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왜 행동 경제학 대가의 책을 읽어야 되지? 그 행동 경제학이란 이런 학문입니다. 경제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 사람들이 이걸 왜 사지? 사람들이 이걸 왜 안 사지? 왜 여기에 과소비를 하지? 그렇게 음식은 싼 걸 찾으면서 왜 느닷없이 스타벅스 커피를 하루에 2잔을 마시지? 이런 거요.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을 보고 또 생각을 보고 그것이 경제 활동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행동경제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그 기업을 하는 사람 혹은 작은 소상공인들, 고객을 연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학문이다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책은 2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 파트는 이거예요. 도대체 스케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뭐가 그렇게 우리가 스케일을 넓히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까가 앞장에 쓰여 있습니다. 나를 먹여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스케일이라면 우리가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케일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스케일을 모르면 실패해요. 스케일에 실패했다는 건 먹고 사는데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스케일에 성공했다는 건 먹고 사는데 성공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스케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책의 일부에는 규모 확장, 규모 확장을 가로막는 5가지 신호가 있답니다. 이 신호를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2장에서는 그 규모 확장을 성공시키는 4가지 기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크게 2파트입니다. 심플하게. 뭐가 도대체 당신의 규모 확장을 가로막을까? 이 5가지 때문에 당신은 못 먹고 살아. 이 얘기예요. 근데 뒷장은 이렇게 하면 먹고 살아.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래서 이 책은 실제로도 이제 여러분 많은 일반인들이 동시에 읽고도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이 책을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책 속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요. 규모 확장을 가로막는 5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 긍정 오류입니다. 긍정 오류. 저도 이 책에서 이 긍정 오류를 읽으면서 되게 내가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긍정 오류라는 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이거 팔릴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회의할 때, 야, 이거 대박 날 것 같지 않아? 아이디어 하나 냈어. 근데 한 3사람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한 5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그 3사람이 직급이 높고 본부장이야. 그럼 그 아이디어 하게 될까, 안 하게 될까? 하게 돼요. 힘이 세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센 사람이 믿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본부장은 계속 그게 될 것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왜 그런 얘기 많이 아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 꼭 되는 쪽으로 생각하냐? 그럼 또 이러죠. 그럼 되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그게 되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말이야. 사람이 넌 너무 부정적이야. 근데 여러분 긍정의 오류라는 말 들어보셨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긍정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류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어떤 오류가 있냐? 이런 오류가 있어요.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대박. 내가 대박 난다고 했는데
과거 데이터도 대박 나는 것 같아. 그러면 믿음이 편향이 엄청 심해지죠. 거기다가 두 번째,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확증 편향. 이거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쪽으로만 계속 더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 있어요. 이거 돼. 그러면 되는 쪽으로만 봐. 봐. 걔도 샀잖아. 걔 봐. 걔도 그렇게 생각한대잖아. 야, 데이터도 그렇게 말하잖아.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확증 편향까지 가게 되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계속 그쪽으로 점점 더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없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어떤 심리를 갖게 되냐면은 이런 심리를 갖고 있답니다. 자, 이 책이 48페이지에 있는데, 긍정오류,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짓된 믿음을 긍정오류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외부에서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예전에 얻었던 엄청난 양의 정보와 사회적 맥락, 사회적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뇌는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지 못한답니다. 과거의 것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데 한계도 있고 인내심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각에도 체력이 있잖아요. 생각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되게 신속한 결정을 우리 뇌가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감적인 차원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정신적 지름길을 사용해요. 이 말 진짜 뼈 때렸어요. 사람들은 정신적 지름길을 생각하는구나. 말하자면 오래 생각하기 귀찮아.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왜 아닌지 알아? 아닐 거야. 왜 이게 안 될 건지 알아?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인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10개를 줄을 세워놓고 이걸 짝을 맞추는 게임이 너무 어렵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빨리.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되는 쪽으로 모든 사업을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돈을 쓰기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도 뽑고 거기에 필요한 거 간판도 달고 되는 쪽으로 막 인테리어 하고 음식 세팅하고 그래서 만약에 식당 열었어. 근데 안 돼. 나만 된다고 생각했던 긍정오류인 거죠. 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안 됐을까? 이게 실패가 예견됐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 사람들은 자신의 기초 생각과 처음 생각과 상충되는 것에 대한 정보는 잘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에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얘기를 안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되는 쪽으로 계속 그 사람을 설득해서 결국 본인이 이기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은 이겼는데 돈은 못 버는 거죠. 그게 바로 긍정오류입니다. 야, 나 맞았지 않아? 내 뜻대로 하니까 그랬는데 돈은 못 벌고 망하는, 실패하는. 이게 바로 긍정오류. 그렇죠. 스케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긍정오류네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딱 100개까지만 팔고 그 이상은 안 팔리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갖는 긍정오류. 아마 여러분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찔렸겠어요. 내가 저 긍정오류의 대표주자가 전데. 근데 대부분 CEO들이 다 긍정오류의 대표주자들이야. 막 지가 된다 그래서 해갖고 지가 다 말아먹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능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자신의 가설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속성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긍정오류를 저질렀나 봤더니 월요일마다 본부장회의 하는데 그때마다 긍정오류를 내가 질러대는구나.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뭐였냐면 나의 긍정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걔가 되게 꼴보기 싫었거든요. 야, 왜 도대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 긍정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긍정오류를 확증편향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CEO가 긍정오류와 확증편향이 있으면 확증편향을 더 세게 만드는 사람들이 딸랑이 임원들이 대단하십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쪽으로 가시죠. 그래갖고 다 같이 망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나의 긍정 오류를 잡아주는 사람은 이거죠. 아니라고 no라고 말하는 사람. 아닌데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진짜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얘기를 듣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나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기 시작하니까 노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지지가 않고 긍정 오류를 바로잡는 다양한 요소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아마 여러분도 긍정 오류를 여기서 범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이 확장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늘 한계에 부딪히고 이상하게 야 내가 생각한 거 왜 이상하게 안 되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긍정 오류를 범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또 뭐냐면 과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과대평가. 이 과대평가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걸 왜 이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명절날 삼촌들인데 떡국 삼촌들. 제가 일명 떡국 삼촌이라고 귀엽지 않아요? 이름 붙였는데 왜 이렇게 시댁에 가면은 삼촌들끼리 시아주버님들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야 그거 하면 대박이야. 다 설날에는 대박 얘기밖에 안 해. 야, 그거 대박이야. 야, 이거 하면 있잖아. 너 봐봐. 하루에. 만약에 하루에 30개씩만 팔아도 900개고 조금 더 주말에 더 팔면 1000개가 넘어. 너 1000개면 돈이 얼마인지 알아? 1억이야, 1억. 그래서 늘 왜 곱하기밖에 못하는 사람들 아시죠? 이런 분들이 뭐냐면 스케일업을 못하는 이유는 중요한 건 이 하나를 완전히 성공을 해서 이것이 스케일업이 될 수 있는 고객의 수를 잘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탄하게 쭉 흘러가는 거죠. 내가 예측한 대로. 근데 덜컹덜컹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과대평가했고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겠죠. 대박 하는 사람이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겠어요? 맨날 대박만 생각해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고객을 100명에서 1000명을 갈 거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이게 맞나? 계속 이걸 잘 설계해 나가면서 1000명까지 가야 되는 거지. 곱하기 1000명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고객의 요구나 대상, 지역, 인구학적 통계 등등 특성 이런 걸로 집단별로 좀 나눠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지금의 고객이 약 6개월 후의 고객, 1년 후의 고객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고객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이어지고 그리고 많이 수정할 것들이 나오겠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고객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 아이디어대로 제품 훅 내고 나서 왜 안 되지? 이거는 뭐 순서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자, 이 과대평가한 예가 하나 있는데 재밌게요.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101페이지에 나오는데 맥도날드도 이렇게 큰 회사도 이런 실수를 해요. 맥도날드가 한 1990년대 중반에 일반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데 지친 고객들에게 럭셔리 햄버거를 주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햄버거를 만들자. 럭셔리 비싼 햄버거.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더 돈을 내고 비싼 햄버거를 먹을 거야 라는 생각에 아치 디럭스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조사도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기업이니까 당연히 시장조사해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참가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야, 이 신메뉴를 그럼 미국 전역으로 확산해. 여기서만 실험할 게 아니라 다 확산해. 했는데 아주 이 디럭스 햄버거는 디럭스하게 실패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온 사람들이요. 원래 맥도날드의 열광적인 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회사 내에서만 예스맨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고객들도 예스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사람들은 환상적인 디럭스 빅맥을 먹길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빅맥을 맥도날드에 먹으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만으로 흥분하지 말고
누군가와 내 가까이 있는 고객이 어머 대박 이거 해요 이거 많이 팔리겠다 라고 한 100명이서 결정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확증 편향 같은 것을 더 강화시키는 잘못된 데이터는 오히려 더 과대평가를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잘못된 판단도 할 것이고 잘못된 파급 효과를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규모의 함정, 비용의 함정도 얘기합니다. 비용.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게 스케일이 넓어지려면 비용이 되게 핵심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매겨야 이게 확산이 가능한 것인가. 어떤 가격은 너무 싸도 확산을 막고 너무 비싸도 확산을 맞을 텐데 그럼 어느 정도의 가격이 가장 적당할 것인가. 비용의 함정. 그래서 규모 확장을 가로막는 5가지 신호는 앞에 좀 말씀드린 긍정오류, 과대평가, 잘못된 판단, 파급 효과, 비용의 함정 이 5가지 신호를 지켜보라는 한번 잘 살펴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 사업, 현재 하시고 있는 여러분 생업을 한번 비춰보시고 왜 내가 이게 확장이 안 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모 확장을 성공시키는 4가지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 그 다음에 한계혁명, 포기의 타이밍, 그리고 문화의 규모 확장성 이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요 얘기는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케일업을 하려고 했어. 뭔가 스케일을 넓히고 더 돈도 많이 벌고 하려고 한번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포기해야죠. 포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스케일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포기의 타이밍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끈기는 희망이 없는 어떤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일찍 포기할 줄 아는 정서적 회복력이야말로 끈기다. 아하.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일찍 포기하는 어떤 정서적 회복. 이것도 끈기다. 즉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투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다. 자,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 목표 지점이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여기쯤에서 도저히 안 돼. 그럼 여기서 포기하면 여기서 멈추는 건가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여기까지 가기 위한 선택이 이걸 포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꼭 포기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포기의 타이밍을 아는 것이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제가 아는 CEO도 굉장히 큰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규모를 줄여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뭔가 다시 한번 회사를 다지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막 이거저거 엄청 벌려놔서 개인도 스케일업을 하잖아요. 스케일을 넓힙니다. 내가 만약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 내가 영어 공부를 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뭐 통역도 해보고 싶고 영어로 티칭도 해보고 싶고 뭐 강연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어. 확장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어 하나로. 그런데 이 모든 걸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막 여러 가지를 벌려놓고 하다가 어떤 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더 길게 롱런하면서 살아서 마지막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몸집을 약간 줄여가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이 다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있고 아니면은 만약에 이쪽 방향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도 우리는 피벗하기 위해서도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어쩌면 포기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스케일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걸 좀 정리하고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내가
포기고 좌절이 아니라 더 좋은 스케일을 위해서 이걸 하는 내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저자도 그 포기의 스케일을 위해서 자신이 포기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도, 이 교수님도 학창 시절에 꿈이 있었답니다. 학창 시절에 골프 선수를 꿈꿨대요. 그래갖고 골프로 대학까지 갔어요. 꽤 갔네요. 대학까지 갔어. 골프로. 근데 대학생 골프 프로 선수들과 대결을 하는 대학생 프로 골프 대회를 나갔대요. 결과가 안 좋았어. 여기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꿈을 접고 경제학으로 진로를 바꿨고 시카고 대학에 박사학위까지 받고 종신 교수직까지 하게 됐죠. 이 포기의 타이밍을 아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인들에게도 자기 성장 차원에서 중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한 정서적 회복이 포기일 수 있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역시 그 행동심리학 교수님이 쓴 책이라서 내 행동을 들여다본 것 같아요. 제 행동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심리만 있으면 이제 심리만 있으면은 안 될 텐데 이게 행동 경제학이잖아요. 행동 경제학. 행동 경제학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내 행동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지침이 되고 힌트를 많이 주는 책이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스케일 법칙이라는 책을 딱 보시게 되면 저거 경제학자가 쓴 거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만 보나? 아니면 우리가 경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태어나서 아무도 없죠. 각자의 전문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건 직장을 다니시건 여러분의 꿈은 지금보다 돈도 확장되고 내 먹을 어떤 터전도 좀 확장되고 내 영향력도 확장되고 다 확장을 꿈꾸고 사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새해가 열리면서 올해는 어떻게 내가 나를 확장하지? 어떻게 스케일하지? 어떻게 스케일업하지? 되게 궁금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 꼭 이 스케일의 법칙 읽어보십시오. 자, 행동경제학자가 쓴 스케일의 법칙, 존 리스 교수님이 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멋지게 확장하셔서 여러분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